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어딘가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또 먹먹하기도 하고, 약간 눈물이 핑 돌기도 하는 그런 사연입니다. 오늘 사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기 사연을 늘 재밌게 듣고 있던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 얘기를 보내면서 이게 사연거리가 될까 싶어서 약간은 주저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쭉 적어보니 그냥 제 자신에게 뭔가를 털어내는 계기가 될 것 같더라고요. 결코 쉬운 인생살이는 아니었기에 다른 분들과도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웬만해선 누구에게나 다 있는 시댁도 있고 당연히 어머니라는 존재도 계셨어요. 친정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빠와 여동생, 남동생이 있다 보니 그렇게 친정 쪽에 많이 오갈 일은 없더라고요. 이게 참 묘한 게 말이죠. 제가 고등학생 때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면 그런 빈자리가 크게 티가 안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결혼할 때 혼주석이 비어있는 곳도 거슬리고 결혼하고 난 뒤에 사사건건 참견해오는 어머니의 시집살이가 힘들어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죠. 그나마 저랑 제일 나이 차이가 적은 여동생에게 하소연을 하는 정도였어요. 제 동생은 저 때문에 결혼하기 싫다고 할 정도랍니다. 언니 사는 거 보면 나는 그냥 이렇게 비운으로 늙어 죽는 게 맞는 것 같아. 대체 사돈 어른은 왜 그러는 거야? 솔직히 너무 여우 같아서 토할 것 같아. 나랑 어쩌다가 마주치면 그렇게 세상 인자한 얼굴로 억지 웃음 짓잖아. 그래놓고 언니한테 하는 짓거리 들어보면 아주 놀랄 노짜야. 어쩜 사람이 그래? 그런 모습 보면 형부도 싫고 아주 그냥 다 싫어. 제 동생이 이렇게 짜증을 내는 이유는 남편도 만만치 않게 마마보이인데다가 어머니가 아주 아들이라면 죽고 못 사는 그런 성격이시거든요. 애지간해서 제가 그 가족 돌아가는 사정을 여동생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알 길이 없었겠지만 저도 사람이잖아요. 친구들에게 털어놓긴 망신스럽고 그나마 제 편이 돼주고 밖에 말 안 할 여동생한테 하소연을 했던 거예요. 어머니는 진짜 심술보가 그득그득해서 보통 진상 부리는 게 아니라니까. 저번에 내가 네 형부랑 가평 여행 갔다 왔잖니. 근데 진짜 하루 종일 전화를 20통 걸어대셨어. 거짓말 아니야. 여기 찾았다. 이거 봐봐.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으로 질려있는 여동생에게 그날 실제로 어머니가 20통 넘게 걸어댔던 전화 내역을 보여줬어요. 오죽하면 제 전화 즐겨찾기 목록 1위가 어머니가 되었을까요? 정말 보면 볼수록 기가 차더라고요. 세상에 진짜네. 아니 무슨 남편인 형부보다 사돈 어른이 1등이야? 와, 기가 막힌다. 우리 언니 결혼 생활이 이렇다니. 진짜 너무 수치스럽고 내가 다 짜증나. 나는 결혼 죽어도 안 해. 형부도 그렇게 언니한테 입안에 혀 마냥 굴어대더니 뭐 하는 거야? 아닌 게 아니라 이 인간이 이상하게 자기 엄마랑만 같이 있으면 앵앵거리더라고요. 저한테 자격지심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안 그러더니 꼭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면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엄마, 지은이가 저번에 나 먹던 영양제 있잖아. 그거 남은 거 다 먹어버렸어. 내가 먹지 말랐는데 엄마가 사준 거 자기한테 잘 맞는다고 다 먹어버렸다니까. 아니, 이게 자기보다 5살이나 어린 아내를 앞에 두고 엄마한테 징징댈 얘긴가요? 듣고 있자니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주 날카롭게 저를 쏘아보셨고요. 뭐야? 이게 정말이야? 아니 내가 번듯이 우리 승호 먹으라고 사다 준 건데 왜 네 입으로 쳐들어가니? 먹고 싶으면 네 돈으로 사 먹어. 왜 너네 아들 걸 뺏어가냐고. 깡패도 아니고. 어머니는 늦은 나이에 아들을 봐서 그런 건진 몰라도 아주 애지중지하고 장난이 아니셨거든요.
뭐 아들 가진 엄마라서 그렇다기보다 그냥 만만한 며느리한테 저 따위로 말하는 건 둘째로 치고요. 제일 이상한 건 제 남편이 아니던가요. 제가 몇 번은 참다가 어떤 날은 유독 어머니만 오시면 저런 이야기를 하길래 막 성질을 냈어요. 그때 남편이 약간은 충격받은 것 같더라고요. 와, 오빠, 이런 사람이었어? 보다 보다 하니까 나 진짜 못 참겠어. 왜 어머니만 오시면 그렇게 앵앵거리고 쫄쫄 쫓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마마보이였냐고. 물론 이런 말 정도에 크게 영향받을 리는 없었어요. 그냥 무작정 받아치면서 따지면 되니까요. 지은이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왜 마마보이야? 엄마 오면 그냥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 것뿐이지. 내가 내 엄마한테 말도 못하냐? 아니 그러게 누가 말을 하지 말랬어? 어머니랑 사이좋게 지내. 근데 왜 거기에 자꾸 내가 밥 반찬도 아니고 주 재료가 되어가지고 계속 껴서 욕을 먹어야 되냐고. 나 아니면 모자지간에 애정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렇게 어머니가 좋으면 평소에 자주 찾아가고 전화도 오빠가 다 해. 왜 나한테 대리효도를 시키냐고. 여기까지 말을 하고 있으니 조금씩 찔리면서 자기도 피할 길을 요리조리 찾더라고요. 내가 언제 네 욕을 뭐라고 했어. 평소에도 내가 너한테 불만 말하잖아. 약간은 이렇게 기가 죽어 들어가는 기세길래 저도 냅다 물어버렸어요. 말 잘했다. 불만? 불만이 나는 없어? 오빠만 세상 결백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서 뭐 실수한 거 없이 잘 사나 봐? 나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적해볼까? 내 동생들 집에 왔을 때 걔네들 앞에서 오빠 하나부터 열까지 조근조근 단점 하나씩 나열하면서 망신 줘봐? 남편은 여기서 열이 받았던지 평소에 안 그래도 저한테 말로 안 되는 주제에 얼굴을 붉혀가면서 막 승질을 내더라고요. 뭐 입을 다물라나요? 남편과 더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최후의 한 방을 날려버렸어요. 이때 남편의 얼빠진 얼굴을 보면 약간 미안하기도 하지만 은연중에 제가 느끼고 있던 진짜 감정이기도 했는걸요. 그래? 대체 누가 누구를 싸움닭으로 만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내 잘못인 양 밀어붙이지 마. 실컷 열받게 화를 돋구고서 이제 와서 화내는 내가 잘못이라고? 그럼 한마디 해줄게. 이런 얘기 안 하는 대신 오빠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솔직히 그렇게 엄마한테 매달려서 앵앵거리고 일러바치는 모습 말이야. 진짜 남자로서 매력 없어. 알아? 남자로 전혀 느껴지질 않는다고. 남편은 이때 무슨 징으로 머리를 한 대 맞은 양 거의 동공이 풀려가지고는 저를 멍하니 쳐다보더라고요. 대체 세상 어떤 여자가 맨날 엄마한테 일러바치는 코 흘리게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니? 동네 어중이 떠중이 발에 채이는 꼬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솔직히 나이가 몇인데 계속 우리 엄마 거리니? 아, 진짜 질린다 질려. 나는 누구 집 귀한 아들이랑 결혼한 게 아니야. 성인으로서 자기 앞가림하고 구실하고 내 남자 역할 해줄 사람을 찾았던 거지. 나랑 계속 살고 싶으면 역할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솔직히 제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무슨 조선시대에 한창 어린 꼬마 서방님이랑 결혼해가지고 시종일관 뭘 해먹이고 가르쳐야 할 입장도 아니고 심지어 저보다 사회생활도 먼저 하고 5살 위이면서 엄청 어른인 척하는 남자랑 결혼했다고요.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 엄마 꽁무니에 매달려가지고는 자기 색시한테 손가락질하며 일러바치는 남자라니 기가 막히잖아요. 이때 저도 얼마나 극단적이었냐면요. 애 없으니까 좀 더 지켜보고 이제 그만 살까 싶은 생각도 했다니까요. 이러나 저러나 저의 이런 센 어투가 효과가 없진 않았던 건지 한동안 어머니는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아니, 못 왔던 거겠죠. 솔직히 안 봐도 뻔해요. 남편이 어머니한테 말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고 아마 다 알고 있을 텐데 그 내용 구구절절히 다 따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간 자기 아들이 또 그대로 일러 바쳤다는 걸 걸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걸로 괜히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트집을 잡아대더라고요. 나다.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나 이번에 허리가 아파서 한의원 좀 가보려고 하는데 네가 좀 찾아봐라. 여기 동네에 뭐가 많다는데 네가 좀 알아보면 되겠다. 제 시간을 자기 것 마냥 쓰려고 하는 어머니의 태도가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저도 꽤 한 성질하는 타입인데다가 어머니를 주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뜸 딴지를 걸었어요. 이 동네는 어머니가 오래 사셔서 더 잘 아실 텐데요. 전 이쪽 주변 정보도 잘 모르고 아는 게 없어요. 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잘라서 거절을 했는데 그게 얄미우셨던 건지 계속 말을 물고 늘어지시는 거예요. 얘는 내가 뭐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래. 젊은 애가 더 잘 알지. 뭐 인터넷이나 컴퓨터 같은 데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 젊은 며느리 뒀다가 어디다 쓰냐? 이런 거 알아볼 때 요긴하게 써야지. 이날 저는 아주 작정하고 절대 어머니 폐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답니다. 어머니, 그걸 왜 며느리 통해서 시키려고 하세요? 제가 어머니 심부름하려고 배운 것도 아니고 왜 써먹는다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들은요. 승호 씨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저보다 학벌 좋다고 하실 땐 언제고 왜 활용을 안 하세요? 하여간 저는 몰라요. 승호 씨랑 얘기하세요. 우리 어머니도 성질이 보통은 아니다 보니 제 이런 말에 순순히 넘어가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듣자마자 바로 성을 내시면서 어떻게든 제 코를 꺾으려고 하시더군요. 역시나 괜히 저한테 전화해서 저런 심술을 부려가며 뭔가를 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아들에게 가타부타 내용을 듣고 나니 제가 괘씸한 거고 그걸 확 잡아 누르고 싶었던 거죠. 이거 어디서 그딴 버르장머리로 시애미한테 대들어? 요즘 시애미들이 그렇게 며느리한테 독박 써서 눈치 보고 바보짓 한다더니 이게 딱 내 꼴이구만. 잔말 말고 너네가 시키는 대로 해. 알았어? 나 가만 안 있을 거다. 여기까지 넘어오고 나니 어머니가 가만 안 있으시면 어쩌실 거냐고 더 따지려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기운 빼고 혈기 부려봤자 저한테 딱히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 에너지를 더 이쪽으로 쏟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잠깐 몇 초 고민해 본 결과 난잡한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 한마디 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럼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바빠서 전화 끊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고 툭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전화가 오는 것을 이미 나는 한다고 말했으니 더 상관없겠다 싶더라고요. 끝끝내 받지 않고 그대로 넘겨버렸습니다. 제가 어머니 말대로 할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힘 빼기 싫어서 앞에서 네네 하고 만 거죠. 당연히 전화를 끊자마자 어머니가 한 얘기들은 제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렸고 일상을 살기에 바빴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좀 지나서 어머니에게 또 닭달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야, 너 내가 알아보란 거 알아봤어? 한의원 알아보란 거 알아봤냐고? 아이고, 나 지금 허리 아파 죽겠는데 네가 알아봐준 데서 아무 데도 못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무슨 빚이라도 져서 갚아야 되는 사람처럼 싸붙이시더라고요. 바로 저는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을 했고 당연히 어머니는 폭발하시더군요. 네, 어머니. 알아보려고 했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서요. 그리고 저 너무 바쁘고 야근하고 하느라 잊어버렸어요. 다시 알아볼게요. 야! 이 세상 천지에 너 혼자 일하냐? 이게 어디서 돈 번다고 유세를 부려? 너 그따위로 말할 거면 일 관두고 네 남편이 갖다 주는 거 갖고 조용히 살아. 돈푼 번다고 이게 시애미를 무시하냐? 무시하냐고! 이건 정말 가감 하나도 없이 어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말 그대로를 옮긴 거예요. 저 때 하도 핫딱지가 나서 어머니가 저한테 말했던 내용을 따로 메모해뒀다가 여동생한테 보여줬거든요.
와, 미친 거 아니야, 사돈어른? 진짜 쫓아가서 내가 당장 난리 부리고 다 엎어버리고 싶다. 아, 놓친 애가 나이를 먹었으면 곱게 먹어야지 왜 저러는 거냐고. 언니, 솔직히 말해봐. 언니네 시어머니 사돈어른 가방끈 좀 짧으신 거 아니야? 아니, 사람이 왜 그렇게 몰상식하고 무식해? 동생이 제 대신 이렇게 욕해주니까 저도 약간은 속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데에 끼워 넣고 싶지는 않지만 어머니 자체가 평탄한 삶은 아니긴 했어요. 근데 왜 그 한풀이를 저한테 하냐고요. 어머니는 툭하면 자기 너스레를 늘어놓고 세상 대단한 위인인 척 말을 하면서 끝에 가서는 늘 저보고 잘하라는 식이었거든요. 세상사 나만큼 고생하고 산 사람은 없을 거야. 니네 시아버지도 날 얼마나 무시했고 그 엄마인 시어머니를 더불어가지고 그 큰 고모, 작은 고모, 막내 고모까지 아주 독한 것들이었어. 그러니 내가 애를 내리 2번 유산을 했지. 승호 하나 낳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군 식구를 몇이나 데리고 들어왔다고. 그런 와중에 네 아버님이 나한테 손찌검도 솔솔찮게 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겠냐? 내용만 들어보면 짠하죠. 저도 이 부분은 참 안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쨌길래 왜 제가 어머니께 잘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너는 내가 시집살이하고 시달린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야. 고마운 줄 알아. 승호가 너한테 손찌검을 하기라냐? 내가 너한테 면박 주고 귀찮게 하기라냐? 뭘 하냐? 어? 맨날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전화로 2시간을 넘게 해대고 툭하면 전화해서 뭘 시켜대고 하니 스트레스가 과하다 못해 저는 꿈까지 꾸게 되었어요. 평생 어머니를 업고 돌다리를 건너는 듯한 끔찍한 내용의 꿈을 아주 선명하게 심지어 거의 총천연색으로 꾸고 나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렇게 시댁 근처에서 사는 동안 임신도 하고 출산도 하고 신생아 돌보고 있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저를 괴롭혀댔어요. 이때 더 보다 못한 우리 아빠가 나서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셨고 일이 아주 커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산후 우울증이 심했던 저는 대뜸 애를 데리고 집을 나가 아빠한테 엉엉 울며 매달렸었거든요. 저의 이런 모습을 흔하게 본 게 아니다 보니 아빠도 기가 막히셨던 모양이에요. 지은아,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아빠가 정서왕 불러서 야단칠까? 누가 뭐라고 했길래 이러는 거야, 응? 아이고, 애기는 일단 놔줘라. 내가 안을 테니까. 이때 누워있던 여동생, 저쪽 방에 있던 남동생까지 시겁하고 뛰어나왔어요. 누나, 왜 그래? 언제 왔어? 무슨 일이야? 저는 그때 엉엉 울면서 저를 따라 귀가 찢어질 듯 울어대는 아기를 아빠에게 넘기곤 날쌘 소리를 질러댔어요. 아빠! 어머니가 나 자꾸 무시해. 나보고 자기 아들한테 잘하래. 내가 무슨 나보다 어린 남편이랑 결혼했어? 내가 자기 아들을 키워줘야 되는 사람처럼 자꾸 나한테 막말을 한다고. 나보고 시집 왔으면 이 집 귀신이 되라면서 맨날 전화해서 간섭질하고 시켜대. 아빠, 나 진짜 못 해먹겠어. 애기 데리고 이혼하고 싶어. 저의 이런 말이 아빠에게 얼마나 큰 비수가 되었을지 다시 생각해도 가슴이 아리네요. 아빠는 비참한 얼굴로 아기를 안고 가만히 있다가 옆에 있는 제 동생에게 넘기고는 곧장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결국 그 새벽에 큰 소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실망이네요. 우리 딸을 무슨 정서방 뒤치다꺼리 해주는 하녀르스라고 내보낸 줄 아십니까? 남의 집 귀한 자식 그렇게 함부로 부리면 죄 받아요. 죄 받는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 듣다 별 거지 같은 소리를 다 듣고 이 시간에 실례인 줄 압니다만 전화를 하게 된 거예요. 뭐라고요? 이 새벽에 뭔 난리냐고요? 그러게 왜 새벽에 전화 받고 욕 얻어먹을 짓을 하고 사십니까?
뭐요? 네, 그러시죠. 바깥어른 바꿔주세요. 뭐 달라질 줄 아십니까? 아빠가 저렇게 눈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벌겋게 충혈돼서 누군가에게 감정을 토해내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자식이 너무 속상해하니 아빠도 눈이 확 뒤집혔던 거겠죠. 결국 하다 아버님한테 전화기가 넘어가서는 두 어른들끼리 거의 30분 넘게 전화를 안 끊고 싸워댔고 보다 못한 여동생이 억지로 전화를 끊어버려서 겨우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빠는 저를 원래 집에 데려다 주면서 제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도 처음엔 제가 혼자 아기를 데리고 들어온 줄 알고 성난 표정을 하고 있다가 아빠가 따라 들어오시는 걸 보더니 약간 긴장한 눈치더군요. 자네, 내 말 잘 듣게. 나 한 번만 더 사돈 어른이 나서서 지은이한테 이래저래 한단 소리 들으면 안 참을 거야. 알겠나? 저희 남편은 애지간해서 어른들한테 크게 대들지 않는 타입이기 때문에 불만은 있어 보였지만 일단은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빠가 어지간히 화가 나셨는지 한 번 더 힘주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야. 한 번만 더 지은이한테 이런 얘기 들려오면 자네 진짜 각오해야 해. 나는 절대로 쉽게 안 넘어갈 걸세. 여차하면 다 뒤집어 엎을 거고 자네 역시 뼈도 못 추릴 거야. 그렇게 알게. 아빠는 정말 서슬이 퍼렇게 말씀하시고는 위아래로 제 남편을 싫어 죽겠다는 듯이 째려보시더니 문을 정말 거칠게 닫고 나가버리셨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꼴 좋더라고요. 이런 저를 못됐다, 나쁜 며느리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먼저 그런 대접을 시작하고 남의 집 귀한 딸을 함부로 대했던 게 누구일까요? 바로 저희 어머니였어요. 아마 그래놓고도 저쪽 집은 조용히 있을 거다. 우리 아들은 절대 당할 리가 없다. 이렇게 믿고 계셨을 테고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 말도 아마 어머니께 들어갔던지 이후로 그 징글징글하던 전화가 걸려오지 않게 되었어요. 이래서 결국 본질적인 시집질은 남편이 시킨다고 하나 봐요. 자기 아들이 힘들 것 같으니까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찍소리도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러고 마침 우리에게 하나의 사건이 생겼으니 딱히 나쁜 일은 아니고 그냥 남편이 지방 발령을 받게 된 거예요. 원치 않게 주거지를 옮겨가게 된 거죠. 얼마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아. 진즉 말을 해주던가. 저는 갑자기 이런 통보를 하는 남편에게 짜증이 났지만 남편은 이때 약간 하소연하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원래 내가 아니었어. 다른 팀장이었는데 진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야. 나 혼자만 가면 더 힘들 거 아니야. 애 혼자 케어하기도 힘들고. 애 어릴 때 얼른 해치운다고 생각하고 그냥 눈 딱 감고 갔다 오면 안 될까? 제발 이해 좀 해줘. 부탁이야. 남편이 하도 이렇게 사정사정 하는 바람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때 유독 아버님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반대하시는 이유조차도 좀 어이가 없었고요. 니네 엄마 허전해서 어쩌려고 그래. 니네 없으면 엄마 아주 힘들어할 거야. 그러지 말고 회사에 얘기 좀 잘 해봐라. 응? 듣는 내내 저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아니 애도 아니고 엄마가 속이 허할 것 같다고 지방 발령을 취소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행히 이 부분은 남편이 알아서 해결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그런 부분은 아버지가 좀 알아서 해주면 안 돼요? 나 전부터 좀 답답했는데 이제 이런 걸로 엄마 아버지랑 신랑이 버리기 싫어요. 나도 대출도 많고 돈 갚을 거 많고 유진이도 태어나서 돈 들일 일 많다고요. 회사에서도 밤낮으로 쪼아대는데 어떡해. 유진이 엄마도 겨우 설득했는데 자꾸 그런 얘기하면 어떡하냐고요. 나도 가기 싫다고. 이렇게 부자간에 큰 소리가 나는 걸 보니 저도 너무 강 건너 불구경만 하기에는 상황이 좀 그렇더라고요.
일단 남편을 좀 달래보기도 하고 아버님에게도 얘기를 해보았어요. 아버님, 저희 그렇게 긴 시간 있는 것은 아니고 2년 정도라고 하네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가면서 불안하고 신경 쓰이는 게 많아요. 그래도 회사에서 저렇게 보내는 건데 그만둘 게 아닌 이상 별 수가 없잖아요. 조금만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리하여 우리는 지방 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아주 야무지게 2년이라는 시간을 채우게 되었어요. 명절 때 좀 왔다 갔다 하기는 했는데, 희한하게도 이 시기에 정말 시댁으로부터 연락이 거의 오지 않았어요. 맨날 자주 보니까 그렇게 연락이 잦았던 건지, 볼 일이 없으니까 전화도 그리 많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2년 남짓 시댁과 거의 인연을 끊다시피 보냈던 날들에 완전히 적응이 되어버린 거죠. 이전처럼 어머니에게 시달린다든지 어머니 좀 챙겨달라는 아버님의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문제는 이제 발령 기간이 다 끝나고 다시 서울에 올라갈 때가 되니까 가급적 저는 시댁 근처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남편도 의외로 이런 상황이 적응이 되었던 건지 본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집을 굳이 부모님 댁 근처로 얻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 아버지는 근처로 다시 오라고 하시는데 사실 꼭 그 근방이 아니어도 될 것 같아. 가까우면 괜히 자주 보고 싸우기나 하고 나는 지금 회사 정치질에 끼어서 양쪽 눈치 보는 것만으로도 죽겠다. 이 이상 더 남 눈치 보고 머리 쓸 일 만들기 싫어. 대신 당신이 좀 적극적으로 알아봐. 제가 볼 땐 남편이 이 정도로 양보한 것도 꽤나 마음 썼다 싶었어요. 결혼할 무렵에 그렇게 엄마네 근처에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지방에서 근무하다가 이리저리 뜯기면서 머리도 빨리 허옇게 세워버린 모습을 보니 저도 중간중간 안타까울 때가 많았답니다. 뭐랄까, 여느 때보다 다른 그 누구가 끼지 않고 남편과 저 아이, 딱 이렇게만의 우애가 깊어진 것 같았어요. 서로 불쌍하고 짠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남편도 비로소 제 고생을 조금 이해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모처럼 남편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저도 크게 한숨을 내쉬었던 사이 일이 그렇게 쉽게 술술 흘러가지 않았어요. 제 딴에 2번 다시 시댁 근처에서 살 일은 없을 거라고 저 혼자 몇 번이나 되뇌이고 당연하게 생각해 왔는데요. 현실은 그렇게 굴러가지 않더라고요. 남편을 통해서 엄청난 소리를 듣게 되었고 처음에는 뭔가 착각한 줄 알았어요. 왜?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치매라니 확실한 얘기 맞아? 저는 이때 집도 얻어두고 이삿짐 센터까지 다 예약해두고 있던 차에 너무 갑작스레 물벼락이라도 맞듯 듣게 된 말이라 너무 황당하기 그지없었어요. 남편은 확실한 이야기가 맞다는 걸 증명하려는 듯 아주 무겁고 늘어지는 목소리로 답하더군요. 응, 맞아. 나 어떡하면 좋지?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남편은 정신이 어디 딴 데에 가 있는 건지 뭘 보고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힘없이 말을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다시 서울 쪽으로 회사며 다 올라오는 와중에 큰 파벌 싸움이 있어서 저한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고 했었어요. 나 지금 그 문제만으로도 머리가 폭발할 것 같아. 그런데 엄마, 나 어떡하지? 엄마 어떡해. 우리 엄마, 엄마 설마 아니지? 그치? 엄마 말이야, 먼저 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이때만큼은 저는 남편의 말을 듣는 내내 저도 모르게 좀 울컥한 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찡한 감이 들면서 세상 안쓰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2년이란 시간 동안 어머니랑 떨어져 있어서 그간 당했던 기억들이 좀 옅어지기도 했고
남편과 서로 짠하게 등을 토닥여가며 진짜 부부가 되어가는 과정을 지나와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이에요. 아무리 그런 짠한 감정이 들고 안쓰럽게 느껴지는 감이 있다고 한들 치매인 어머니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꽤 냉정하게 생각할 문제더라고요. 하지만 이 무렵 우리가 이사하는 집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시댁이랑 멀지 않은 위치였어요. 차로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었답니다. 일부러 그렇게 얻은 게 아니라 당장 조건에 맞게 들어갈 만한 곳이며 아이 어린이집이랑 학군 같은 것을 고려했을 때 제일 좋은 조건이 그쪽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저도 약간 답답했던 게 남편이 이미 충분히 멀리서 떨어져 살 만한 기회를 줬는데도 제가 활용을 잘 못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가까워진 와중에 어머니가 치매시라뇨. 이제 막 짐 옮기고 신경 쓸 게 많은데 머리가 아파오더군요. 보나마나 가까이 살고 있으면 어머니를 자주 찾아뵐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남편도 마음이 동해서 저한테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엄마 뒤를 봐주길 바랄 것 같더라고요.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단판을 지으려고 했는데요.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지은아, 제발 우리 엄마 이번만 좀 봐주면 안 될까? 아버지 말로는 아직 심한 상태는 아니시래.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엄마가 저번에 길도 잃어버리고 길에서 엄청 실수도 했나 봐. 아버지가 나 걱정할까 봐 차마 전화를 못했대. 근데 나 진짜 그 사건 듣고 너무 소름 돋아서 말이야. 저는 잔뜩 경계를 하고선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얼굴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윽고 남편의 얘기를 듣고 어쩔 수 없이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말았어요. 저한테 너무 득살같이 못되게 굴어서 미워 죽겠는 용서할 수 없는 시어머니지만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식된 입장에서 남편이 너무 안쓰럽게 느껴지더군요. 엄마가 신호등을 보고도 그냥 횡단보도에 주저앉아 있었대. 근처에 지구대가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진짜 못 살 것 같아.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이제야 듣고 진짜 심장이 잡아 뜯기는 것 같았어. 그때 엄마한테 뭔 일이라도 생겼으면. 남편은 그 말이 끝날 쯤 갑자기 앉아있던 식탁 의자를 옆으로 쓱 밀어내더니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고개를 완전히 안 보일 때까지 훅 거북이처럼 집어넣고선 어깨를 바들바들 떨면서 저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지은아, 제발 나 좀 봐주라. 우리 엄마 같이 모셔주면 안 될까? 제발 부탁이야. 이대로는 나 아무런 구실도 못할 것 같아. 요양원도 생각해봤는데 미안해.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제발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 나한테 마음 준비할 시간을 몇 달만 주면 그 뒤에 내가 알아서 할게. 이번만 제발 엄마 같이 모셔주면 안 될까? 내가 잘할게. 이렇게 빌게. 제발. 남편은 그대로 들썩이면서 통곡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안 그래도 남편은 제가 볼 때 조금 걱정이 될 정도로 많이 지쳐있고 우울증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었는데 남편은 이만한 연봉과 복지가 되는 곳을 또 찾긴 어렵다며 거절했었어요. 하지만 늘 출근할 때 눈은 텅 비어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낙은 저랑 아기밖에 없다던 그런 남편이었죠. 약 2년간의 지방 발령 생활 중 대략적인 이야기를 저도 알긴 알지만 도대체 그 안에서 얼마나 속 터지고 피 말리는 싸움이 있었던 건지 저렇게 자신감을 다 잃었을까요? 거의 도망치듯 살겠다고 서울로 올라왔더니 이제 어머니가 치매라는 소식까지 듣게 된 거예요. 그쯤까지도 저는 어머니의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 알지도 못했어요. 일단 인사라도 드릴까 싶어서
실제로 워낙 너무 오랜만에 뵙는 거니까 남편을 달래서 아이랑 같이 시댁에 정말 오랜만에 갔는데요. 어머니 연세가 확실히 있어서 그런지 늦게 알게 된 것 치고 좀 상태가 나쁘신 것 같긴 했어요. 그런데 또 아주 애매한 게 말이에요. 막 심하게 어딘가 격리해야 할 수준은 또 아니었단 말이죠. 이러나 저러나 남편이나 아버님 등 다들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건 똑같았고, 다들 저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났어요.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뭐 잘나서 어째서가 아니고 그냥 한 인간으로 볼 때 남편의 저런 모양새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온갖 사면초가에 쫄아있는 남편이 안 됐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저와 그 사람은 가족이니까 둘 중 하나가 엉망이 되면 한 사람이 업고라도 가야 하는 거잖아요. 어쩌다가 제 생각이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었는지 제가 봐도 참 신기하네요. 이 글을 시작하던 초반때의 느낌을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아직 뭘 많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결국 남편의 제안을 승낙하여 어머니를 챙기는 일은 제가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나 모시고 살지는 못해. 대신 출퇴근하듯 아침에 어머니 댁에 가고 저녁에 당신이 여기 와서 나를 데리고 가. 밤 시간에는 죽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아버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그 이상은 못해. 이건 당신도 이해해줘야 돼. 알겠지? 남편도 제 이런 결정이 쉽지 않은 걸 아니까 그 이상은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시간이 그렇게 흘러 3년 남짓 된 거예요. 저는 처음에 한 반년 정도만 하다 말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다른 부분에서 피를 말리시는 건지, 어느 쯤에서 괜찮다고 여길만 하면 갑자기 발작을 하듯 집안 물건들을 다 던지고 욕을 해대고, 그게 걱정돼서 와 있으면 또 별 사고 없는 나날들이 몇 달씩 이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어느 정도는 저도 할 만은 하니까 그냥 거의 버티듯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빠르게 그만두고 싶단 말을 못했던 건요. 남편 때문이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남동생이 뒤에서 아주 큰 사고를 쳐버렸지 뭡니까. 나중에 아빠한테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진짜 당장 쫓아가서 동생 등짝을 세게 갈길 뻔했어요. 뭐라고? 아니, 그 자식은 왜 자기 매형한테 돈을 빌려? 나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네. 뭐 얼마나 빌렸는데. 돈이 어디 있다고. 심지어 이 사람 나한테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단 말이야. 걔 만났단 얘기도 안 했어. 아빠가 그 자식 좀 두들겨 패.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진짜. 아이고, 진짜 내가 몇 년 전에 붙들고 윽박질렀던 게 창피해 죽겠다. 이놈의 자식이 매형한테 숨어 들어가서 카드값 빌리고 떼우고 있었을지 어찌 알았냐고. 나보고 사위낯을 어떻게 보라고 진짜. 나도 이놈 자식이 웬수다 진짜. 수치스러워 죽겠어. 여기 대화 내용대로 제 남동생은 카드빚을 꽤나 졌더군요. 대체 뭐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돈이라면 눈을 부릅뜨고 아끼고 보는 저와 여동생과는 달리 이놈의 녀석은 허영이 들어서 명품을 사댔었나 봐요. 그것도 지 것도 아닌 여자친구 사준다고 무리해서 카드빚을 졌던 거예요. 그래놓고 감당이 안 되니 처음엔 지 작은 누나한테 얘기했다 퇴짜 맞고 아빠한텐 감히 얘기도 못하다가 끝끝내 만만한 매형한테 전화를 한 거죠. 남편이 무려 2천만 원을 제 동생에게 빌려주었다는 말을 듣고 나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동생이 너무 한심하다 못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지더라고요. 누나는 이렇게 힘들게 애 키우고 매일매일 시댁을 버스 타고 출퇴근하면서 시어머니 소변도 가끔 가려드리고 여러모로 일반 엄마들보다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제 그만하겠다, 못해먹겠다는 소리도 할 수 없게 아주 당당하게 지 매형한테 신세를 져버린 거예요. 심지어 남편은 이 사실을 묻는 저에게
그냥 무심히 답하고 말더라고요. 아, 진짜 미안해 죽을 것 같았어요. 뭐 어때서? 용준이는 내 동생이잖아. 어쩔 수 없지 뭐. 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데 어떡해. 알아서 갚을 테니까 그냥 놔두자. 이러니 제가 남편 낯을 볼 수도 없고 동생 놈은 집에서 난리가 났으니 지 친구네 집으로 피신해서는 매달 찔끔찔끔씩 얼마씩 매형한테 돈을 갚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전 동생 녀석 때문에 더더욱 어머니 돌보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면 절대로 여기서 그만둔단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저 사건으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인데요. 정말 기이한 시점에서 제가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그만둘 시점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머니 상태가 많이 심각해져서 보통 상태가 아니게 된 거예요. 이날 제가 시댁에 갔을 때 아침 나절부터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아주 안 좋은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어머, 이게 무슨... 아버님, 아버님 계세요? 아버님! 그러고 제가 들어간 거실에는 아버님이 진이 다 빠지신 얼굴로 어머니의 양손을 붙들고 계신 게 보였어요. 아버님! 이날은 남편이 휴가를 냈던 날이라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우리 둘이 같이 들렀었고 남편 역시 한층 어두운 얼굴이 된 상태로 뛰어 들어갔어요. 난장판이 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한 그 거실 언저리를 남편은 조용히 치우고 있고 어머니는 얼마나 몸을 격렬하게 움직이며 뛰어다니셨던 건지 지쳐서 잠이 드셨더군요. 아버님을 힐끗 보니 부자 아니랄까봐 영락없이 제 남편의 우울한 얼굴과 똑 닮은 거예요. 결국 저는 아버님을 모시고 집 앞에 있는 순댓국집에 가서 수육과 같이 주문을 했어요. 아버님은 뜨끈한 국물을 드시고서야 겨우 입을 여시더라고요. 새애기 너는 잘 모르겠지만 승우 엄마 말이야.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했다. 보니까 너랑 사이가 썩 좋은 것 같지도 않던데 사람 참 이상해. 자기는 그렇게 우리 어머니며 누나들이 싫다고 해놓고 말이다. 자기도 며느리랑 사이 안 좋아서 힘들어하는 걸 보니 이게 다 뭔가 싶다. 농담인지 뭔지 모르겠는 어투로 말씀을 하셔서 그냥 듣고 있었는데 아버님은 밥에 손도 안 대시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시집살이를 독하게 하긴 했어. 그래서 아주 악이 악대로 차오른 것 같다. 참 너한테 민망하고 부끄러운 얘기다만 승우 엄마 절이 된 거 보니까 젊은 날 내가 툭 하면 승질내고 손찌검도 하고 그랬어. 왜 저 사람이 저리 아프고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나한테 똥바가지 씌워도 할 말이 없는데 나도 참 간사한 거지. 막상 마누라가 신상을 부리니까 못 참겠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님의 얼굴은 아주 통탄해 보이시더라고요. 결국은 우울하단 얘기로 끝이 나버리게 되었어요. 어찌되었건 나는 저 사람이 가면 아무것도 못해. 할 줄 아는 게 없어. 저 사람 저런 것도 무섭고 혼자 되는 것도 무섭고. 어제 TV 보니까 누가 자기 마누라 치매라서 죽었다던데 얼마 안 돼서 오래 못 살고 갔다더라. 나도 그리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전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지는 게 싫어서 능청을 떨며 얼른 아버님의 표정을 바꿔보려고 했어요.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볼 땐 저 시집와서 아버님도 만만치 않게 어머님 큰소리에 당하셨는데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더 이쁘고 좋은 아주머니 만날 줄 어떻게 아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 아버님이 순간 미간을 찌푸리시더니 뻥하고 터지셔서는 웃으시더군요. 그래봤자 그런 순간이 그렇게 더 길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 어머님을 화제로 둔 상태로
저와 아버님, 남편까지 마음에 적당한 짐을 안은 채 이런 시간을 보낸 건 이날이 마지막이 되었어요. 진즉 요양원에 보내드릴까 하는 생각을 했고, 전날 역시 집에 가면서 저와 남편은 비슷한 의논을 했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집에서, 그것도 새벽 시간대에 아버님이 알아차리기까지 꽤 텀을 두고 그렇게 저희 곁을 완전히 떠나시게 되셨죠. 아침에 걸려온 다급한 전화를 받고 뛰어가서 모든 상황을 눈으로 보았고, 남편은 그 순간 애처럼 와악 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에게 몇 번이나 말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말이에요. 나는 만약에 말야, 엄마가 먼저 가시면 울지는 않을 것 같아. 일단 생각만으로도 좀 괴롭긴 한데, 아무튼 선배 형들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슬퍼서 눈물이 잘 안 난다더라. 아마도 내 생각에 나는 못 울 것 같아. 너무 먹먹해서 말이야. 이렇게 강조했던 내용과는 전혀 달리 거의 10분 가까이 오열을 하는 바람에 옆집에서 문을 두드릴 정도였어요. 사실 이런 말들이 뭐가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하겠냐만요. 슬픔을 직접 마주했을 때 사람마다 반응하는 방식은 다 다르니까요.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오기도 하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머니의 장례를 급히 치르고 난 뒤 제가 가장 걱정했던 남편은 어찌어찌 이겨내려고 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또 다르게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아버님이셨어요. 아버님을 얼마간 혼자 계시게 할 수 없어서 몇 번 찾아갔는데 외려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어느 날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시고 며칠간 자취를 감춰버리셨어요. 나 잠깐 수명산 가서 순 좀 돌리고 온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열쇠 뒀으니 어머니 방 정리 좀 부탁하마. 안 그래도 어머니 유품 정리를 완전히 하지는 못해서 날 잡고 해야 하긴 했었는데 아버님이 계셔야 저도 뭘 알고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그것과 상관없이 본인이 저렇게 자취를 감춰버리셔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지역 커뮤니티에 수소문해서 아버님을 찾아봐달라고도 했는데 곧장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서는 잘 있는데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고만 하시더군요. 일단 본인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대꾸하는 문자를 보내주시니 그 이상은 어찌하지 못하고 지켜보던 차에 한 4일쯤 저와 남편은 둘이 시댁에 갔어요. 웬만한 건 손이 갈 거리가 없었는데 현관 저 안쪽 창고라면서 늘 문 잠가뒀던 작은 방이 있긴 했었거든요. 어머니도 저희한테 뭐 받아서 쓸모가 없으면 거기에 넣으시기도 하고 아무튼 진짜 재활용 센터처럼 복잡한 방인 것 같았어요. 쇠 한쪽이 다 낡아 있는 그 열쇠로 문을 열어보니 역시나 매캐하게 먼지만 쌓여있는 게 온갖 골통품 같은 게 다 있더라고요. 어른들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물건 못 버리고 이것도 필요해 보이고 하니까 다 쌓아두시는 거 말이에요. 와, 이걸 구청에 어떻게 신고해서 다 내다버리나 싶어서 머리가 아파오던 중에 한쪽 낡아빠진 자개 책장 같은 거에 뭐가 다닥다닥 포스트잇 같은 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는데 아버님 은행명이 적혀있는 그 포스트잇에 아주 큼지막하게 사인펜으로 뭐라 적혀 있었어요. 근데 그 메모를 본 순간 저도 모르게 한쪽에 자리 잡고 앉아서 그 책장 위에 놓인 것들을 슬슬 다 꺼내보게 되었어요. 책장 안에 먼지가 쌓여서 선물 박스 모양채로 있었던 것 그 위에는 이런 포스트잇이 있었거든요. 99년 3월 20 승호랑 며느리가 사다 준 거. 왠지 좀 오버하는 것 같을지 몰라도 말이에요. 그 공기질 나쁘고 춥기만 한 눅눅한 방에서 저 메모를 보고 왜 마음이 움찔거렸던 것일까요? 그 안엔 저도 약간 기억이 날랑말랑한 넥타이 포장 박스라든지 제가 일본 여행 가서 어머니 드린다고 사온 스카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어지럽고 정신없는 물건 더미 위에 유독 포장된 채로 각 잡힌 애들이라 그런지 눈에 좀 띄더라고요. 네, 참, 선물로 사다 드렸을 때 다른 색은 없냐, 바꿔오면 안 되냐, 어쩌고 하셔서 맘 상하게 하실 땐 언제고 말이에요. 생전 그거 직접 메고 걸고 쓰고 하신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저렇게 박스채 올려서 놔두시고는 못 놈의 날짜를 다 적어두신 거 있죠. 2002년 7월 14일 며느리가 전주시장 가서, 2008년 5월 6일 승호랑 며느리가 속초에서,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종이들이 아주 힘없이 달랑달랑하게 물건마다 붙여져 있더군요. 그걸 세상에 다 하나도 써보지도 않고 저렇게 창고 안에 모셔둔 거예요. 혹시 제 얘기를 잘못 이해하시면 우리 어머니가 이런 걸 그냥 안 쓰고 창고에 다 넣어버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반대의 개념이더군요. 쓸 수가 없으셨는지 어떨지는 몰라도 그 부분만 자개장 위에 스카프를 하나 펼쳐서 깔아두시고는 박스들만 탑쌓듯이 새초롬하게 올려두신 거예요. 박스마다 저런 포스트잇을 하나하나 다 붙여서 말이죠. 그때마다 당장 지금 바로 해보시라고 사드린 건 아니지만 어쩐지 안 하고 다니시기에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서 저도 이후에 선물하지 않았어요. 어쩐지 선물한 사람 입장에서 기분 되게 별로잖아요. 가뜩이나 당시에 저랑 어머니 사이도 나빴는데 말이죠. 그런데 저렇게 어지러운 가운데 홀로 질서를 유지하고 탑사트 올려져 포스트잇으로 구분되어 있는 모양새를 보니까 뭐랄까요. 좀 그냥 그렇더라고요.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그때 집에 들러서 방문을 들여다보기 전까지는요. 저도 약간 남편에게 미안할 정도로 어머니와의 이별에 대해 큰 상실감이 없었어요. 사실 우리 엄마도 아니고 안 좋은 기억이라면 안 좋은 게 더 많으니까요. 남들이 보면 치매로 알아누워 주기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대소변을 못 가리시는 시어머니가 가셨으니 솔직한 마음으로 후련한 감이 없지 않냐고 물을 거예요. 저도 꽤 솔직한 사람이라 100% 아니라고 말은 못할 거고요. 근데 그때 그 차갑디 차가운 창고 방 안에서 나뒹굴고 있던 그 포스트잇 몇 장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게 되더군요. 미간에 주름이 꽉 잡혀오르는 게 스스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주름이 살과 맞물리는 감각이 미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남편을 불렀어요. 저도 모르게 약간은 목이 잠겼던 건지 이상하게 목에서 새댄 소리가 나더라고요. 여보, 여보, 저기 잠깐 와봐, 이 방. 목을 가다듬고 다시 불러서는 여전히 우중충한 얼굴로 방에 들어선 남편에게 자개장 한쪽을 가리켰어요. 남편은 뭐 때문에 불렀는지 모르는 눈치여서 제가 직접 가서 박스며 포스트잇, 그리고 저와 남편의 웨딩 사진을 액자에 껴두신 것까지 가리키며 보여줬답니다. 발이 시린 듯 느껴지는 그 차가운 방에서 저와 남편은 한참을 서로 아무 말도 않고 어머니가 그렇게 서툴게 아들 부부의 자취를 간직해둔 공간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글쎄요, 눈물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웅 하고 뭔가가 끓어오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참 답답한 어르신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메모 적어두지 말고 안 쓰고 아껴두지 말고 생전에 부지런히 싸매고 감고 걸고 입고 그러고 다니시지. 얼마나 더 살고 더 뒀다 쓸 줄 알고 이렇게 메모까지 적어가면서 보관해 두셨던 걸까요? 몇 번 열어보지도 않고 다시 개어서 넣어둔 그 물건들을 보고 있으니 참 멍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여동생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동생은 처음엔 잠깐 움찔하는 듯 하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 웃더군요. 뭐야 언니, 누가 보면 뭐 며느리 앞으로 대단한 폐물이나 부동산 같은 거 남겨둔 줄 알겠다. 뭐가 그렇게 먹먹하대? 사돈 어른 계실 때 그렇게 물어뜯고 당하기만 했으면서?
이런 여동생의 말이 딱히 틀린 건 아니고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그 말 맞다나 뭐 대단한 패물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전 실제로 진짜 좀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있을 때 같이 얼굴 무던히 보고 있을 때 좀 둥글게 표현하시지. 왜 맨날 그렇게 날 서서 둘이 싸우고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을까요? 내심 생각해보니 그 사나워진다는 치매 말기에 어머니는 저한테 며느리가 있다는 말을 하셨던 게 생각이 나네요. 기이하게도 며느리가 있긴 하다고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별다르게 욕 같은 건 안 하시더라고요. 친구들 말로는 그렇게 할머니들이 며느리한테 사무쳐서 욕도 하고 머리 잡고 난리도 아니라던데 전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고 보면 정말이지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실 때 딱히 저에게 크게 억하 감정, 미워 죽겠는 감정까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무의식 중에 원래 자기 의식 안에 있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는 건데 어머니는 그런 면에서 저에게 아주 깨끗한 치매 증상들을 보이셨던 것 같아요. 대소변은 전혀 가리지 못하셔서 저랑 남편이 여간 애를 먹은 게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이제사 이 내용들을 적으면서 잠깐 눈물이 났네요. 그때 차마 밖으로 울지 못했는데 늦게 이렇게 눈물이 나네요. 사실 그때로 되돌아간다고 해도 더 잘해드린다든지 잘 지낸다든지 그런 건 힘들 거예요. 삶은 TV, 영화, 드라마처럼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저에게 그 장면이 남긴 인상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마치 커다란 영화관을 꽉 채운 큰 스크린처럼 어머니의 그 서툰 메모들과 쌓아 올린 박스들은 제 마음을 꽤 먹먹하게 그리고 약간 서글프게 누르는 듯한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이후로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저희는 똑같이 살고 있어요. 주에 두세 번은 아버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있고요. 아버님은 그때 산에 들어간다면서 휙 사라지시더니 얼마 안 되어서 날이 너무 춥다고 풍이 들을 것 같다면서 째깍 돌아오셨답니다. 아이 몰라. 정말 죽을 뻔했어. 승우 엄마 따라가는 줄 알았다니까. 뭐 따라가긴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죽고 싶진 않더라. 저기 밥 없냐? 나 배고파 죽겠다. 어디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길래 그렇게 파리하고 죽을 것 같은 얼굴로 오신 건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공백이 길지 않아서 한시름 났어요. 그리고 딱히 저랑 남편이랑 누가 어떻게 하자고 말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주중에 아버님 댁에 들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남편 역시 우리 집에 잘하고 있어서 이걸로 뭔가 빈틈이 느껴진다거나 서운하다든지 하는 건 전혀 없답니다. 남편은 저한테 몹시 고마워하고 있고 또 미안하다고 해요. 수시로 울 것 같은 얼굴을 하는 걸 보니 어머니를 보낸 감정을 정리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도 그런 남편 얼싸안고 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빠에게 얼마 전 이런 얘기를 털어놨더니 이제서 네가 진짜 결혼을 했고 가정을 이끌어갈 준비가 된 것 같단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빠가 되게 불안불안했어. 사위도 밉고 사돈어른도 어지간히 미워했더랬지. 그래도 용케도 이후로 아빠한테 군소리 안 하고 네가 잘 감당해냈구나 싶다. 유준이 아범 네가 많이 위로해줘라. 그 말을 들으니 괜히 저는 우리 아빠가 가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떤 결심으로 제 나이 언저리를 지나왔을지 상상하게 되더군요. 여기 사연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도 우리 아빠 세대나 더 위인 분들이 계시겠죠. 각각의 모양이 다른 사정들을 갖고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살아오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가정을 이루느라 땀 흘리고 울며 감정을 토해내고 또 쓸어 담으며 그렇게 살아오신 많은 엄마 아빠들 아주 멋지시다고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저희 아빠나 아버님 그리고 우리 남편에겐 직접 말하기 머쓱한 얘기지만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